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어느새 교장 선생님이랑 1번째, 이번이 4번째가 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준비하는 저희들도 참 정말 신이 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또 앞으로 학교 운영하는데 많이 필요한 그러한 자료도 갖고 가셔가지고 좋은 교육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동남아 한국학교 협의회 선일호 회장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환영사를 거창한가 참 그냥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저희 작년 8월달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치렀다고 다른 지역 협의회 사람들이 동남아는 왜 이렇게 협조가 잘 되냐, 비결이 뭐냐, 비결은 없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들 제가 지금 강력하는 게 뭐냐, 저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17일반은 조금씩 다 됐잖아요. 그게 다른 협의회 지역 회장들한테는 굉장히 큰 볼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 이 장소를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대여해 주신 우리 조재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기 초대 애틀란타 한국교육원장이십니다. 우리 이때까지는 교회 상호 펜스에서 200일의 사회 교장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오늘 처음 여기로 오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완전하게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장소를 빌려주신 원장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육원장님을 이미 만나보신 분들도 있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육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국교육 정부에서 어떤 한국학에 대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제가 작년 3월 15일 날 부임해서 부임 일자는 3월 14일인데 이틀 연가되고 한국에서 조금 정리하고 이제 3월 10일 날 여기에 왔는데 또 지내다 한 보름 지나니까 8월 달에 큰 행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스 대회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오자마자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부담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날 8월 10일 날 저희들이 교육부 대표단에 와서 이게 개원식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실회장님이나 여기 계신 임원진 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날 행사도 잘 끝나고 교육은 또 임차하고 이런데 또 고등학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시거나 어디 들리실 때 여기 그쳐 가시고 하시면 꼭 들리셔서 차 한잔 하시고 드릴 건 없지만 그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 낙서대회 학술대회 하면서 저도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글학교에 대한 이제 책성물이 생각이죠. 그거하고 이제 현지에 나와서 직접 이제 듣고 이제 보고 그리고 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노력을 많으시는지 그날 행사장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기반이 됐기 때문에 아무 이런 한국교육원이 미주지역에서 8번째로 이제 설립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가 저희들이 공간에 등록된 게 한 115개가 있는데 아마 그런 기반이 없었으면 아마 이 교육원이 설립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시카고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시카고는 한참 전에 설립됐는데 거의 29년 전에 30년 전에 설립됐는데 교육 애틀란타 지역에 설립된 걸 보고 또 교민사회가 많이 파워가 커지고 하는 걸 제가 외국인 주정부라든지 카운티에 계시는 분들 만나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국정과제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한글학교 공식적인 명칭은 재공포 영양 정체성 확립과 영양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작년 연말에 예산도 정액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도 많이 정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 정부 내에 계속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저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규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게 가이드라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만 학교 운영하시는데 조금 유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원이 먼저 말씀드릴 게 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이 제일 넘버원 업무가 한글학교 지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정부의 외교부의 산하기관인 재공포 재단에서 94년도에 저희 교육부에서 업무기관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교육부가 그전에는 문교부에 있었는데 문화호하고 저희들 훈련되면서 이제 한글학교 지원 업무 재공포 재단에서 관장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영비 지원 업무하는 거하고 교과서 지원하는 거와 이제 교재 지원하는 거하고 선생님들 연수하시는 거라든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학생들 모국 연수달이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중에는 두 번째 꼭지 보시면 이제 한국어반 개설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틀란타 지역이나 엘라바마 지역에서는 지금 조금이나마 많이 이제 개설하시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언론지상이나 보시는 거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특강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 여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강의도 초급하고 중급하고 고급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저희 국제교류인데 이제 국비 유학생이라든지 유학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세팅은 안 됐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도서실을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서실하고 전시실을 아마 차리면 나중에 자제분이라든지 이런 자제분들이 와서 책도 읽어보고 저희들도 대여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조만간 2월 초순에 되면 아마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다 하시는 내용이고요. 운영비 지원이 이제 포뮬러로 나갑니다. 그래서 정량적과 정성적으로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 수하고 교원 수하고 이 지역 물가하고 수업 시수가 보통 3시간 이상인데 그럼 학생 수는 1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해당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고 수업 시수가 3시간 이상이면 운영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런 기반 하에 그런 포뮬러를 해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만큼 해서 포뮬러를 돌려서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초중고에 나가는 지원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다만 이제 운영하실 때 보시면 저희들이 이건 다 하시는 이야기겠죠. 운영비 나가는 금액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료하고 기부금 들어오시는 수입하고는 분리를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회계 담당자도 첫 번째 담당자 보지만 이해 관계자하고 별적 관계 오시는 분하고 잘 아시겠지만 부부도 안 된다고 그러네요. 자녀는 안 된다고 그러네요. 친지집도 안 된답니다. 대학에 가면 대학에도 평면회가 있습니다. 평면회도 한국대학에서 그거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그 자료를 제가 다 읽어보고 영수증까지 다시 봤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임차료를 나중에 하실 때 그 시스템이 지금 잘 정착이 안 돼서 좀 불만이 많으신 거로, 그리고 불편함이 많으신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뭐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생길 건데, 아마 나중에 제 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쪽 담당자하고도 저도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하면 아마 시스템이 정착을 시키려고 그쪽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저도 전달해드리고 또 담당자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하고 선생님들한테 봉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80%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 불편함이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80% 제한해놔야지.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선생님들 연수비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거 사용하라는 그런 임시적인 지렛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또 올해 나갈 건데 아마 이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수요 학교 현황을 그쪽에 시스템 등록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 받아서 나가는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제가 교육부 있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다 나가도록 학교마다 교과서를 다 교재를 교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면 국회에서 확보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버프 자금할 수 있는 여분을 남겨두고 하는데, 다만 적정한 수량이 학교에서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걸 그걸 버프로 조금 생각하시고 신청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하시는 분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느끼는데, 그러므로 해서 또 학교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요. 너무 좋아갖고 제가 잠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작년에 한 거 복습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세 기관이 있었는데, 한국학교 하고, 근데 이제 교육원의 목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원아원. 과거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동부지단하고 교육원이 같이 해서 한국학교를 서포트한다. 다 똑같은 얘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번에 7월 달에 저기 교장 그 초청 연수하고 아마 7월 달인 거죠? 7월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7월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아직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0년 했으니까 제가 2010년 한 건데요. 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17년에는 아직 모르니까 제가 다음에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네. 역사문화 교환 우리가 만들 거예요. 각 학교에서 그 역사 문화 교환을 이제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다 알려드릴 거고요. 하도 이제 밑에서 디맨드가 많아서 우리 충북 이순신 글짓기대회 우리 대상은 못했지만 대상은 저기 큰 거북선 모형을 받아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틀란타 항공에서 대상 우승했고, 그다음에 동남부에서 2명, 동남부에서 3명 나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김구재단 다 신청하셨어요? 네, 1월 31일까지 신청하시고, SAT 모의고사를 받으셨죠? 3월 16일에서 18일 날 시험 보니까 그 전에 저한테 그 언제까지 내라는 거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SAT 꼭 요거 보십시오. 학생들의 그 중간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네, 아이디어 신청하셨어요?
네, 아이디 시청하신 분. 나이꾼 말하기대도 하고요. 요 사이에 뭐 하나 빠졌는데 동남부 연수에 여기 수준별 평가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스탠다라이즈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뭐 기초에서 중국으로 올라갈 때 이 정도 시험 보면 중국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그 스탠다라이즈된 테스트를 낙스 차원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배부할 테니까 그거를 하시면은 아마 예를 들어서 샬롯에 있는 학교에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거 하고 어거스타에 있는 한국 학교에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게 똑같은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라이즈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이벨리에이션 좀 높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준별 평가반 배치 이마마 스케줄대로 하면은 올해 한 7월, 6월, 7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36회 학술 대회 시카고 7월 19일서부터 21일입니다. 저희들은 협의회 회장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면 저는 어깨가 아주 으쓱해져요. 그러니까 제발 참 많이 오시면 되겠고 시카고는 여기서 드라이브 할 수도 있는 거리예요. 11시간 걸리니까 선생님들끼리 한 차 밴 해서 같이 가시면 또 재미있게 되니까 그래서 시카고에 꼭 오시고요. 내후년이 시애틀인데 시애틀이 좀 쉐이키해요. 근데 시카고는 꼭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다 눈도장 찍었으니까 올해 7월달에 다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복으로 운전반이 부장 세명을 하고요. 나이꾼 말하기 동남부 예선 3월 10일 날 할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주최국 프리미엄으로 그냥 출전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본 지역 예선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우리가 지역 예선해서 본선으로 올릴 거고요. 교사연수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그날은 전체가 수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의했죠? 그래서 4월 7일 날 교사연수회 장소하고 이런 건 다 제가 다시 이메일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웹사이트 보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3월 16일 됐고 교사회담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공수표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5월 한 중순경에 하려고 저희 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파이널라이즈 대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 참석하려는 거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동요부른대 5월 5일 동요부른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우리 섹사의 봄학기의 스케줄입니다. 다음은 강의 순서가 되겠는데요. 강의 첫 번째는 조자 기획관리제 정보, 저분 컴퓨터과를 왔는데 정보공학과의 양승수 교수님께서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실 때 다 외부로 등록하셨죠? 또 지난번에 한글 올림피아도 다 외부로 등록하셨죠? 그 등록 프로그램을 다 만드신 우리 양승수 교수님은 지금 현재 동남부 한국학교 협의회 외부 간사님으로 계시고요. 저희가 외부 간사님 이렇게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등록하기 쉬워졌어요. 오늘도 메일도 한 번에 지난번에 오셨을 때 여기 등록할 때 막 쓰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일하기 굉장히 간편해 주셨는데 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공헌을 하신 양승수 교수님 환영 한번 하자. 박수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과하고 웬만한 거는 마이크를 안 잡고 하거든요. 예. 저는 양승수라고 합니다. 제가 어쨌든 얘기 듣기로는 많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러실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라고 하셔갖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컴퓨터가 뭐고 웹이 뭐고 이걸 알면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보통 많은 분들이 되게 그 스마트한 그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컴퓨터는 사실은 되게 스마트한 게 아니라 가장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지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누가 그러면 이 컴퓨터를 스마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느냐?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정하는 가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효율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핸드폰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려면 핸드폰 갖고 일을 못해요. 왜냐면 그 안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이럴 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핸드폰이나 예를 들어서 태블릿, 아이패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일정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웹에서는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정보 공유예요. 왜냐면은 월드와이드 웹 자체가 만들어진 게 그 컴퓨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되는 그 유럽에 있는 핵과 관련되어 있는 기구에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팀 버너스-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냐면은 핵하고 관련돼서 일을 할 때에는 그 문서의 공유가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은 각 컴퓨터마다 제품도 틀리고 브랜드도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다시피 애플 컴퓨터도 있고 IBM PC 컴퓨터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실 만든 게 웹이에요. 인터넷이 아니고 웹은 사실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그거를 원하는 형태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쓰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관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간단히. 아무리 뭐 요즘에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에 구조는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때의 기본은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름, 뭐 직위, 성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는 원하는 정보를 뽑아서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하고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컴퓨터에서 본다면은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엑셀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일반 사용자한테 가장 쉽게 보이기 위한 것은 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연말에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스터디 코리아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원하는 정보는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정보를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 정보하고 교사 정보하고 학교 정보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영수증 처리된 거를 지원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직접 다 받아갖고 입력하기에는 사실은 이쪽이 학교가 훨씬 더 많고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입력을 여기서 안 하고 각각 개별 학교에서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각각 학교에서는 뭐 한 30명, 100명 뭐 영수증 처리하더라도 몇백 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전체에서 스터디 코리아에서 봤을 때는 몇 천 개에서 몇만 개가 되는 거를 각각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받은 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는 엑셀이고 다른 거 하나는 웹으로 입력하게. 근데 웹이 어쨌든 만들어질 때 되게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쨌든 문서의 공유,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입력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쓰는 컴퓨터에서 정보가 갔다가 다시 그 정보가 프로세싱 된 게 나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스터디 코리아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는 웹을 통해서 입력을 받는 거. 그래서 여기서 성명, 그 다음에 성별 뭐 이런 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 정보가 딱 올라가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때는 어떤 학교는 학생 수만 몇백 명이 되고 어떤 학교는 좀 적어서 몇십 명이 되고 그래도 실제로 이거를 한 번씩 누르고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떤 걸 제공하냐면은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목적은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화면 밑에라가 보시면 샘플 자료라고 해서 요 학생 자료 .xls라고 하는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신 다음에 그 샘플 양식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받아갖고 목적은 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데 그 데이터베이스도 사람 일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사실은 뒤쪽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엑셀 자료를 자기네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A라는 학교는 A라는 형태로, B라는 학교는 B라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서 못 바꿔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명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라고 쓰고 그럼 컴퓨터는 헷갈려갖고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샘플 자료를 해서 요 양식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자료를 일단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을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입력하고 다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 choose 파일을 해서 이 수정한 이 파일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쓰면은 되게 편리하세요. 왜냐면은 웹사이트에 한 사람들 등록할 때 한 번 누르고 기다리고 한 번 누르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다 작업을 해갖고 버튼 하나 누르면 올라가니까. 또 한 가지 그 학교 안에서도 어차피 학생들 자료를 또 만들어서 보관할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 주로 어쨌든 엑셀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미 엑셀로 들어있는 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도 사실은 되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는 저쪽 스터디 코리아 형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력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엑셀은 사실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게 두 가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까. 사실 이게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꺼번에 합쳐진 거를 사실 눈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쪽인지 이쪽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어느 거를 보냐면 이걸 봐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걸 보게 되거든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엑셀에서 어떤 한 셀을 딱 누르게 되면은 요 내용은 여기에 보여요. 포뮬러 바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내용이고요. 얘는 이 내용을 포맷에 맞게끔 프로세싱 한 결과만 보여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equal today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는 equation이라고 그러는데 엑셀에서 equal로 시작되는 거는 이 엑셀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날짜를 1월 27일 2018년 이렇게 딱 입력을 했는데 이게 입력이 된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건 이거지만 실제로 안의 내용은 이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숫자 0을 집어넣고 만약에 형태를, 포맷을 이거를 나는 숫자 0을 집어넣었지만 이거를 날짜로 인식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숫자 0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1900년 1월 0일로 보여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쉽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학생 자료 입력하는 학생 자료 입력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도 1이에요. 그렇지만 형태가 먼저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숫자 1이고 보이는 게 1이고 내용이 그런데 이게 문자 1이 아니고 숫자 1이다. 그러면 컴퓨터는 전혀 다른 값을 지정해놔요.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2를 집어넣어요. 사실은 컴퓨터는. 그렇지만 숫자 1을 집어넣으면은 숫자 1이 들어가요. 다른 거예요. 저희가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진짜. 그렇지만 컴퓨터는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롱스토리를 숏하게 해서 실제로 이걸 작성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딱 보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장 많이 에러가 날 경우가 여기서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영수증 처리를 해갖고 이제 입력을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스터디 코리아에서. 첫 번째는 일별로 해서 청구서를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월별로 해서 청구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차피 나는 똑같아요. 비란에 1로 쓰면은 1만 딱 쓰면은 그게 1월달, 2로 쓰면 2월달 이렇게 해서 월별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일별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날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가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2017-01-09 해서 문자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더라도 꼭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문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로 바뀌냐면은 데이트 형태로 바뀌거든요. 근데 데이트 형태는 사실은 숫자 0이 1900년도 1월 0일로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1900년 1월 0일 1초, 1901 1월 0일 2초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실제 컴퓨터 안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무조건 문자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실 때도 연도 대시 01 했으면은 그러니까 1월 달이면은 01, 10월 달이면 하나 0. 그래서 그 두 자리로 꼭 하시고 이때 대시로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구하지 않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 요구하지 않는 건 뭐라 안 하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서 2017년 하고 스페이스 하나 넣고 대시하고 스페이스 하나 넣고 01. 컴퓨터는 전혀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사실은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할 때 사람의 이 뭐랄까 이 헤빗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하고 나서 스페이스를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달리 봐요. 그래서 보는 예제가 이거예요. 사실은 2018년 01 대시 27 이게 원래 입력하는 조건인데 이렇게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건 좀 보이시죠? 이제 예, 공간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면 올리는데 올려서 받아서 그걸 데이터베이스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건 내가 모르는 형태네. 그것은 리젝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부러 제가 이거는 27 뒤에 공란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입력하실 때 이것만 주의하셔서 입력을 하시면은 다시 간단히 날짜로 텍스트로 꼭 하시고요. 스터디 코리아에서 입력하는 양식을 학생이든지 교사든지 제가 보니까 다 거기서는 문자 형태예요. 텍스트 형태로 일단 만드시고 입력하는 데를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그럴 때 꼭 공란 이런 거 없이 똑같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잘 쉽게 청구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그리고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실 때는요 지금 거기에서 쓰고 있는 형태는 이게 XLS라고 해서 사실은 2003년까지 쓰던 형태의 파일이에요. 그리고 요즘 엑셀을 사용하시면은 2003년 이후의 버전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XLS의 X라고 이렇게 네 자리가 붙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스터디 코리아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 형태로 원해요. 그래서 세이브 하실 때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 이게 지금 굉장히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갖고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간단히 문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넣지 않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저장할 때 XLS로 하기. 딱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시면은 아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셔서 올리시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아주 쉽게 작업을 하셔서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은 그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조자택 여기 한국어가 나왔는데 외국어학과입니다. 정확히 외국어학과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계신 우리 김용택 교수님 지난 8월부터죠. 예, 조자택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한국어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오늘 주제 강의는 한국어 교육의 인지 언어학적 접근 및 동향 어려운 예술입니다. 예. 예, 보시겠습니다. 박사님 해주세요. 예.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안 지워지나요? 나타난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도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에 다 연관이 있다. 그런 거를 주로 주장하는 인지언어 하나만 해도 하나 키워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게 언어로 나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수가 꽃병을 깼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실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가느냐 보통 사람은 초점이 사람한테 가죠. 물건에 안 가고 그러니까 민수한테 먼저 저희들 눈이 간다고 이게 심리학적 테스트를 해보면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실험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관심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먼저 가죠. 근데 이 꽃병이 만약에 고려 청자였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 눈이 일로 가지만 이게 청자인 걸 인지를 하면 고려 청자가 깨졌다 이렇게 말하지 민수가 깼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또 다른 방향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게 언어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인지와 우리가 어디를 보게 하는지를 또에 영향을 준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하죠? I have two sons, have를 쓴다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있는 걸 존재를 생각을 해요. 컨셉은 존재인데 영어의 컨셉은 소유예요. I have two pencils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화의 차이인 거죠.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인지언어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세상이 정말 객관적인 세상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니냐면 제가 책을 가져오긴 했는데 하나라도 100개의 사과라는 유명한 동화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거기서 사과가 하나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셀러리맨이 지나가면서 빨간 사과를 보고 저건 내가 소풍 갈 때마다 넣었던 그 기증한 건데 그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화가는 지나가면서 저런 색깔은 내가 그리기가 어려운데 막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도 저게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의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객관적인 세계는 없다라는 언어학에서 인지언어학에서 얘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발음, 억양, 단어, 문법, 용법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기초 레벨에서는 중요하지만 이제 높이 올라가면은 학생들이 부딪히는 게 잘해요. 잘 만들어요. 근데 영어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국어는 굉장히 어색한 한국어가 많이 나오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런 거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많이 다르거든요. 아까 존재와 소유를 다르게 했듯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언어 교사인 저희들이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주 큰 테마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방식이 결국 문화죠. 문화가 다르면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뭐 How are you? How are you가 한국말로 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미국 학생들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 애매하냐면 우리는 만났을 때 How are you라고 그 사람의 그런 뭐 상황,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인사죠. 인사. 굿모닝처럼. 그러니까 문화가 없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에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 영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를 하려니까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생각의 차이를 저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거는 비디오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여기 비디오에서 이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이걸 보여주고 그룹 1으로 넣겠냐, 그룹 2로 넣겠냐. 여러분 10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쪽으로 넣어서 한 그룹으로 만들겠냐, 이쪽이 한 그룹으로 되겠냐, 이쪽으로 넣는 게 더 자연스러운가? 자, 그룹 1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룹 2. 네, 예상이 맞아서 다행인데요. 이쪽은 아시아는 이쪽입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태어나셨고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저도 이걸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 미국,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쪽이에요. 자, 이쪽이랑 이쪽의 가장 큰 차이는 이쪽은 딱 하나를 관통하는 룰은 없어요. 하지만 family resemblance라고 해서 가족 유사성, 가족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지만 비슷비슷한 게 섞여 있죠. 그걸 가족 유사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동그란 거하고 이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에 대한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룰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꽃대죠. 이게 다 스트레이트예요. 그 룰을 외국 사람들은 딱 보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아까 그 비디오에서 어떤 사람은 definitely group 2라고 보자마자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룰 베이스예요. 머리가 룰. 분석해가지고 룰을 하고 우리는 감, 인투이션 이런 거죠. 그런 게 강하죠. 왜 갑자기 이게 안 되죠? 자, 그럼 이 두 그룹 중에 여러분 이 2번이라는 학생이 어느 그룹에서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B.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일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건데 일본 학생들은 여기가 훨씬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고 미국은 큰 차이 없거나 뭐 상관없다. 왜 일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이 아시아 문화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에 들어갔는데 미국에서는 자기만 잘하면 되죠. 자기가 실적 올리고 뭐 자기가 뭐 뭔가를 보여주면 오케이 승진 막 하죠. 한국은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옆 사람 동료와의 팀워크, 관계, 이 관계가 키워드예요. 아시아의 그 생각한 문화의 키워드는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기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차이. 자, 이거 소를 어느 그룹으로 넣을까요? 이게 다 하나의 책에서 나온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닥터 니스베시라는 사람이 Geography of Thought, 생각의 지도, 뭐 지리학 이런 건데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게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봐도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말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물어봤어요. 중국 아이들한테. 야, 소는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중국은 어디 뭘로 했을까요? 비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의 속성 들어있는 얘는 애니멀 동물이다. 논리적인 거죠. 분석적이고 이거는 관계죠. 소를 생각했을 때 소는 풀을 뜯어 먹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아 쪽은. 그다음에 이것도 실험인데요.
제가 지금 보셨죠? 자, 뭐 보셨어요? 한 세 분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눈에 확 들어왔던 거. 아, 물고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셨고 또 또 이것도 물어봤어요. 미국 대학생 100명, 일본 대학생 100명. 근데 신기하게 달랐어요. 이 아시아인들의 그 눈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 트래킹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를 보여주고 얘네들 눈이 어디를 먼저 쫓아가는가 봤더니 아시아는 고기부터 가지 않고 이 주위 뭐 피쉬 어항이라든지 이런 물 이렇게 해초 뭐 이런 주변을 보다가 마지막에 일로 가요. 근데 그 미국 대학생 100명을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부터 가요. 그러니까 포커스, 초점 거기에 먼저 간다는 거죠. 주위의 관계국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라든지 자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들 정리해 놓은 건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아시아는 농경사회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다. 서양은 해상무역, 배 타고 가서 물건 팔고 그런 걸 그렇게 농경사회에 비해서는 협력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여기는 개인의 자유, 개성, 객관적인 사고 그리고 아까 소와 닭 보듯이 사물의 성질을 보느냐 주위의 관계를 보느냐. 그리고 이것도 신기한 재밌는 실험인데요. 아이들 부모와의 대화를 봤어요. 동양 사람들은 주로 감정이 관련된 표현을 많이 쓴대요. 네가 인형을 던져서 인형이 울고 있잖아, 아프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서양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면서 아 이거는 동그란 모양이야. 또 다른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그럼 무슨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의아했고 그다음 이것도 재밌죠. 보통 아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죠? 단어죠. 단어인데 동사를 먼저 배우나요? 나운이죠. 뭐 맘마라든지 엄마라든지 뭐 동사랑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데 보통 아이들은 명사를 보통 하루에 2개 정도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명사가 동사를 습득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데 동양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명사의 습득 속도와 동사의 습득 속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동사는 뭐예요? 관계죠. I ate an apple 그럼 나와 사과와의 관계죠. 상호작용이죠. 내가 사과를 먹었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 동사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가르쳐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어는 subject, 주어 중심의 언어가 아니고 to픽이죠. topic.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저희들 막 다 빼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가 이렇게 막 다 빼기도 하죠. 밥 먹었어 그런 식으로 다 빼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차이가 많죠. 그래서 한국어에서 주로 이렇게 세팅 표현, 시간, 공간이 먼저 문장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어제는 둘째 비가 많이 왔어 하는데 영어에서는 It rained very hard in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하면 25죠? 가주어가 뭐죠? 그건 그냥 용칭만 바꾼 거고 가주어가 뭐예요? 펑션이 뭐예요? 저 subject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it이라는 주어를 여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런 세팅 익스프레션이 시간과 장소가 앞에 나오지만 여기는 뒤에 나오죠. 그게 아까 그 어항 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팅부터 먼저 가느냐, 거기 중요한 그 subject, 사람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거기에 먼저 가느냐.
이 언어가 다르다는 거는 그 이유가 그 지각, 우리가 지각할 때 어디를 먼저 받느냐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한의학하고 양의학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많이 다르구나. 제일 큰 차이는 한의학은 전체를 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배가 아파서 갔는데 막 침을 여기 놓고 막 다리에 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한 30분 두드렸는데 진짜로 나가지고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전체의 기를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전체예요. 전체. 근데 양의학은 핀포인트죠. 쫓아가가지고 현명으로 봐가지고 뭔가 잘못되면 거기를 도려낸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저는 다르다라는 거 표현합니다. 이게 다르고 이게 다르고 섞으면 제일 좋겠죠. 섞으면. 또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봤을 때 Where am I? 한국어를 뭐죠? 그렇죠? Where am I? Where am I는 I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를 물을 때는 I가 없어요. 여기 어디예요? I가 없죠. 그러니까 영어는 사람이 먼저 위주예요. 사람. 근데 우리는 여기라는 테리토리, 환경, 관계죠. 이것도 별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그 인지언어학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인지언어학적 접근, 그러니까 언어를 교육할 때 단순히 그냥 단어, 문법, 용법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많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건데, 먼저 국어와 한국어,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어 뭐가 다르죠? 국어 상용화. 거기서 국어는 뭐예요? 일본어예요, 그게. 국어 상용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국어 상용화인데 왜 이게, 근데 옆에 보니까 한국어 사용 금지. 순간 이게 뭐지 했는데 이 국어가 여기는 일본어인 거죠. 일본어에서도 국어라고 해요. 국어 똑같은 한자를 놓고 걔네는 국어라고 그러고 우리는 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결국은 대상이죠. 국어는 우리나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대상이고, 한국어라는 거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할 때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어 교육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한국어 교육은 별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막 논문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 국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런 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국어, 우리나라의 언어, 우리나라, 우리 거. 저희는 다 이렇게 배워왔죠. 단일민족, 순수민족, 백이민족, 순수혈통. 한국이 지금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사실은 저희가 배울 때도 이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죠? 얘기가 길어질 텐데. 칭기스칸, 몽골이 저희들 쳐들어와서 몇 년 지배했죠? 저희 일본한테 36년 지배당했는데 최근이라 크게 부각되지만 14세기에 몽골이 와가지고 몇 년을 지배했죠? 저희 나라? 60년. 또 두 분만 더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이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쪽 몽골하고 고려하고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 역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자기가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너무 화가 나서 포기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몽골 사람의 머리가 노란색이었으면 너희들 4명 중에 1명의 머리는 노랗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까지 단일민족, 백이민족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게 다 엉터리였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실은 이렇지 않아요. 그걸 강조한 거죠.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 동향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 교육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2005년부터.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국에.
다문화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한국의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 가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여자가 와서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 이런 거 다문화 문화 가족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명수가 대충 자신이 없으면 이런 2010년 조사인데요.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인가? 라는 걸 물어봤을 때 66%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 어렸을 땐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부터 그 자식들, 자제분들 이렇게 많이 변했고요. 지금 추정치인데 지금 이정도니까 30만이 넘겠죠. 30만이 넘고 2050년 되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면 거의 2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한국 인구가 2050년 되면 5천만에서 좀 준다 그러거든요. 4,800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기보다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죠.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좀 최근 논문을 살펴봤는데 동향을 좀 봤어요. 이 논문에서 2000년에서 2016년까지 나와 있는 석법사기 논문, 학술지 논문 이 정도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보통 한국어 교육 연구는 현장하고 연구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이렇게 일찍 제정인지 몰랐어요. 1959년에 처음으로 말하기 중심 교육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먼저 연구가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82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한참 요즘에 많이 있죠. 근데 이게 82년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모집이 중단이 되고 97년에 다시 재개설을 했대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이런 그 한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2005년대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 교원이 뭘까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생각 없이 한국어 교원 이런 말을 썼는데 뜻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어 교원 정의가 뭘까요? 한국어 교원은 대상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한국어 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국어기본법의 정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자격증을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뭐죠? 교직 뭐 이런 거 들어야만 교사 자격이 될 수 있는데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뭐 1년 과정 뭐 이런 거 들어도 이제 한국 교원으로 자격증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면서 연구도 많이 논문도 많이 늘어났어요. 연구 쪽으로 보면은 이중언어학회가 1981년에 처음 생겼고 85년에 국제한국교육학회가 생겨서 이런 학회 양대 학회가 이 한국 교육의 양대 기둥이 됐다는 거고요. 한국 교육이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2000년에서 2016년까지의 연구문을 보니까 국어학, 우리나라 언어를 연구하는 국어학의 3배가 된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생겼고 이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관련 연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번역 관련 연구도 많이 늘어났고 제일 많이 있는 게 이 대조 분석이에요. 대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다른 나라 언어, 일본어랑 비교 분석, 대조해서 하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 옛날에는 언어 수업, 문화 수업 이렇게 따로 나눠졌는데 이제는 이걸 합해가는 식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원에서도 하죠. 뭐 요리를 통해 배우는 한국어, 봄에 보니까 영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런 걸 콘텐츠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K-팝, 요리 저희 조지아텍에서 한국어 수업 듣는 학생의 많은 부분의 학생들이 이거죠. K-팝하고 드라마, K-드라마 많이 들었는데 뜻은 모르고 알고 싶어서 왔다라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한국 교육의 방향도 이쪽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큰 축은 온라인 교육이에요. 온라인
사실은 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무크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2008년도에 캐나다의 대학교에서 시작했는데 이거는 그냥 오픈해 놓는 거예요. 강의를 수강료 안 받고 처음에는 안 받고 지금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아무나 와서 자기가 원할 때 클릭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2012년엔 타임지가 이 무크의 해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 교육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죠. 캐나다에서 2008년인데 미국에서는 2011년 스탠포드에서 인공지능 인문이라는 강좌를 자기 학생들 플러스 일반인한테 공개했는데 2천 몇 명이었어요. 스탠포드 학생은 10단이었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지금은 이렇게 190여 개국 16만 명이 수강을 하고 있대요. 그 중에 28,000밖에 수료를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에 좀 한계도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이게 요즘은 더 대세예요. 콜세라에서 사실 여기 들어가면 연세대학교 아까 강승혜 박사님이 강의한 한국어 기초 강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프리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콜세라에 들어가. 하버드도 MIT랑 같이 해서 EDX 이런 걸 하고 있고 한국도 2015년에 뭐 이런 대학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80개 정도 강좌가 있고 18명 정도 수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에 LA 한국교육원하고 이 세계 한국교육자협의회에서 협회에서 온라인 한국어를 코스를 개발했는데 그게 UC 계통의 대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죠. 커다란 뉴스였고 저희도 지금 여기 한국교육원하고 저희 학교 한국어 프로그램하고 온라인 한국어 개발하고 있고 저희 요번 학기에 처음으로 온라인 한국어 1002를 시작했는데 10명이거든요. 온라인이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접속을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말한 무크는 그 에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 때나 와서 들어가서 들으면 되는 거고 저희는 아무래도 언어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저랑 선생님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교실에만 안 앉아 있지만 수업이랑 거의 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10명으로 제안했는데 40명 정도 하겠다고 지원이 와가지고 계속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다 찾는데 어떻게 할 수 없겠냐 막 이래가지고 4명을 더 넣어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어필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지난 5년 동안 런닝맨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넣어주기도 했어요. 4명을 더 넣어줬어요. 14명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학기부터 교포들을 위한 한국어반 이거는 클래스룸에서 하는 한국어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온라인 재미교포를 위한 온라인 한국어도 여름부터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주위에 조자택 담임님 교포 자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직 광고가 안 돼가지고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내년 8월부터 베넷 카운티 펄슨스 초등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육이 시작이 돼요. 이미 정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준비가 별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교재 개발부터 교사 양성 과정, 자격증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 교육원하고 저희하고 막 조지아주 교육청 그리고 또 자격증을 주는 그런 단체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걸 그런 교원 양성 과정하고 자격증 그런 걸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교재도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그 지각, 인지, 언어의 차이가 이게 굉장히 관련 깊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런 것들도 단어 문법 뭐 이런 거 이외에 그걸 넘어서서 이런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다는 걸 좀 선생님들께서 인식하시고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한국 교육 교양하는 동향은 많이 다양화됐다. 다문화 교육, 번역, 대조 분석 그런 것들 다양화됐고 이제는 언어와 이 컨텐츠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이
큰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한국어 교육도 앞으로 아직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많이 커 나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세 교육을 위한 2세 교육